네, 오늘도 데일리 인트로 퇴근길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장님 하루 동안 시장 움직임이 또 어제도 좀 그랬지만 오늘도 좀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시장의 2차 전지 쪽 쏠림이 역시 오늘도 일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고 체감 지수상으로도 역시 좀 힘겨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주도 업종을 생각했던 일부 반도체도 좀 급락하는 종목도 일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충격적인 모습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14.6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보이긴 했습니다. 출발 시점부터 외국인들은 선물만 매수했고 기관은 현선물 매도 출발을 했기 때문에 또 약간 좀 경계하는 듯한 포지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일 급등했던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등을 필두로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괜찮았고요. LNF까지 2차 전지 소재주가 강세주를 보였고 STM 반도체, 조선과 조선기자재 피팅 그리고 건설기계와 철강, 은행 등도 오전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AI라든지 로봇 그리고 히토류 페라이트, 자율주행 등에 관련된 테마주도 오전장에 상당히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갭 상승 출발했던 시장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전환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고요. 기관은 선물 순매수 전환하기도 했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약 11시경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및 기관은 3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했고요. 다만 연기금이 순매수 전환한 것이 오전의 특징이었고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의 철강, 금속과 화학, 전기전자 순매도가 나타났고 코스닥에서는 LNF와 에코프로 BM을 속한 업종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대형주 위주의 전기전자와 화학, 운수장비 순매도를 보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에코프로와 반도체 업종을 그래도 기관들은 매수를 했습니다.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인터넷 대형주가 일제히 모습을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후장 보니까 자동차는 또 플러스권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7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수가 플러스이지 종목단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센티적으로 좀 다를 수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속에 26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가 전개됐는데요. 에코프로 BM과 LNF 급등세 그리고 바이오 강세 영향에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다만 3시를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의 반등세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약세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순매도 영향에 1260원 중반대 정도 순에 거래가 됐고요. 업종별로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의약품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 뒤이어서 철강, 금속은 6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FNF 급락 사태에 따라서 섬유 우벽이 가장 부진했고 기계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하면서 HBM 관련 수익 기대감에 최근 급등세를 기록했던 한미 반도체가 차익 실현 맵을 출회되면서 장중 15%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과 상반된 모습으로 일부 2차 전지 소재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화학주도 일부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920포인트대 근접을 했고 업종별로는 에코프로 BM과 LNF 등의 급등세에 일반 전기전자 강세 보였고요. 제약과 소프트웨어도 수익률 상위권에 위치했습니다. 반면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IT 부품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움직였었던 시장에 또 핫하게 나타났던 이슈들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AI 관련한 이슈가 또 뜨거웠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시장에 미쳤다 볼 수 있는데요. AI 관련주도 좋았고 의료 AI라든지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섹터도 좋았고 네. 반도체 쪽의 변화도 좀 있었다라고 보는 쪽이 이제 AI 쪽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손잡고 또 메타의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계획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연례 파트너사 컨퍼런스인 인스파이어 2023을 열고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고객이 메타의 새로운 AI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메타도 이날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 라마2를 공개했고요. 기업 등 개발자들을 위해서 오픈소스로 무료로 제공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의 라마2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고요. 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부터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메타와의 제휴 공개는 예상 외의 발표라는 전개도 분석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MS365 코파일럿 이용료를 공개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업용 보안 강화 챗봇 빙챗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출시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MS365 코파일럿 이용료를 월 $30로 책정했고요.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4%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역사적 신고가인가요? 올라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솔트룩스나 로보스타, 뭐 이스트소프트, 비트나인, 마음AI 등의 AI 관련된 테마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버프라는 뭐 이 플랫폼에서도 이야기가 같이 나왔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이 AI 소프트웨어의 본격적인 수익화에 대한 모멘텀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시장에서는 분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MS365의 엔터프라이즈 패키지인 E3 이게 이제 월 $36 유저이고요. E5가 월 $57 유저인데 이 고객들만 계정에 대해서 월 $3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이게 관련된 그 사용이 가능한 AI 소프트웨어가 된다는 거죠. 이는 기존에서 시장 컨센서스가 월 $10 정도 이야기가 됐던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훨씬 상회한 수준으로 이제 서비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MS 오피스 유료 구독 회원의 알프 그러니까 인당 뭐 결제액 정도가 되겠죠. 월 $20의 거의 1.5배 정도가 AI 코파일럿 하나로 추가가 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사적 신고가를 진입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까지 이제 잇따라서 같이 이제 많이 올라간 모습이 되는 건데요.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사실상 최초의 의미 있는 생성형 AI B2B 구독 서비스로 이제 분석이 됐고 향후에 다양한 AI 구독 모델의 가격 결정에 상당히 좀 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추가적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의 MS365 E3 월 구독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가 서비스를 한다는 결정은 서비스 완성도에 대한 자신감 표출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분석을 좀 더 해보면 작년에 MS365 매출이 70조 원인데요. 전사 매출 260조 원에 30% 정도까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서비스입니다. 무려 이제 현재 전 세계 MS365 비즈니스 프리미엄 구독자 수가 2억 5천만 명 정도 수준인데 이 중에서 대략적으로 3분의 1 정도만 사용한다는 가정을 하면 무려 연 40조 원 정도 규모의 매출이 추가가 되는 건데 전사 매출 대비 15%가 애드업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전체적 규모로 이야기되는 건데요. 결국은 이 관련된 AI 소프트웨어가 또다시 이제 맞물려서 역시 반도체나 하드웨어 쪽에 어떤 막대한 수요로 또 연결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비즈니스 프리미엄 구독자가 사용을 하게 되면 연 120조 원 규모니까 전사 매출의 절반이 추가가 된다는 비즈니스 구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AI 서비스의 가격이 앞으로 출시될 추가적인 구독형 AI 쪽에 가격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보는 건데 역시 이제 향후에 테슬라 자율주행, FSD와 같은 코파일럿 대비 고차원의 AI 기반 서비스가 나오면 이게 굉장히 좀 높은 가격에 충분히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약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익에 유의미한 AI 관련된 서비스가 숫자로 찍히기 위한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점에 방점을 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중심이 돼서 뭐 하이퍼 클로버 X 관련된 출시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이제 무료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당장 유료화 될 수는 없지만 이 하드웨어에서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로 AI 어떤 기반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HBM 관련해서 AI가 촉발한 엔비디아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 장비주들이 날아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패러다임이 오늘 이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왔다는 분석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좀 빠지는 것에 대한 논리를 여기에서 찾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네이버 관련 AI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알체라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고요. 근데 이제 종가물이면 다 빠져서 일본 내려오기도 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2, 3일 동안 최근에 급등세를 이미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장중 급등 이후에 좀 내려왔던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분명히 AI 서비스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엔비디아 쪽 관련된 반도체 하드웨어 장비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넘어왔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서비스 쪽의 대장주 격이었던 엠노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 경신을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AI 테마의 대장주로 이야기됐던 이스트소프트가 급등했고 기존 생성형 AI 관련된 솔트록스라든지 나무 기술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네이버 AI 관련 테마주로 엮였던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알체라는 투자 주의 경고 때문에 고점 대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음봉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성격을 조금 바꾼 거 아니냐.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조정이 조금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요거 새로 나오면은 어떻게 두 분은 써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이거 있으면은 이제는 뭐 회의 참석 안 해도 된다던데요. 이게 회의 참석을 안 한다보다는 네. 이제 뭔가 생산성을 더 향상시키고 그쵸. 강화할 수 막 있는 요약 좀 거잖아요. 해준다 그러고 막 그렇죠. 해석도 해준다 그리고 그러고 막. 뭔가 단어의 선택과 이 또 합리적인 그러니까 적절한 문구를 네네.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음. 장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이 노령화되는 인적 자원에 대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는 방향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표현 되게 노령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또 갑자기. 저는 오래 일하고 싶은데 이제는 신체적으로 계속 이제 나이를 더 먹으니까 더 향상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적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네. 생산형 AI가 도움을 주게 된다라면 저의 생산성은 유지가 되겠죠. 네. 갑자기 또 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또 센터장님 엄청 젊으신데 마음이 또 씁쓸한데요. 어떻게 아닙니다. 우리 이런 거 좀 나오고 하면은 네. 우리 부장님 요 시황 정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란가요? 아니요, 시황 정리는 제가 직접 할 거고요. 아 인간이 예. 기계가 인간을 대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AI가 시황이나 대처할 이런 수 것들 없다. 관련해 다른 것들은 이제 분석이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한 평가를 또 이제 뭔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에 맡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노령화 관련된 부분들은 저도 확 와닿는 분위기고 네. 저도 이제 50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응? 제 나이가 나이 들을 50이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예, 놀랍니다. 제 나이가 50이 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뭔가 필요한 세상은 오겠죠. 뭔가 우리가 좀 못하는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는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이 해야 될 거는 있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관련해서 로보 어드바이저가 예전에 이제 서비스가 됐었잖아요. 그게 성공했다면 PB들은 다 없어져야죠. 로보 어드바이저가 다 포트폴리오 말해주고 분석해주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PB들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어떤 로보 어드바이저가 뭐 향후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어떤 부분은 조금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실력 있는 PB들은 살아남겠죠. 그리고 네. 그 PB들은 절대 죽지 않아요. 아.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아까 말씀했던 노령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네. 뭐 시장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고 빨리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주가 일부 이제 급락을 보였던 이야기를 조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오늘 장중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 AI 패러다임이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아까 조금 나왔던 이야기가 제가 먼저 설명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시기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가 일부 SK 하이닉스 양의 일부 노이즈와 관련된 두 가지 이슈가 시장에서 루머로 동계에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는데,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이 딱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 주가 추이 변화인데 왼쪽은 이제 제일 왼쪽은 빨간색이 SK 하이닉스의 최근의 주가 추이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삼성전자 주가 추이인데요. 삼성전자가 4월 1일 대비 12% 정도 올랐고 하이닉스가 4월 1일 대비 주가가 3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대형주 치고는 이제 주가가 꽤 많이 이미 올라왔어요. 4월 1일 기준부터 시작해서 100으로 놓고 시작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보시면 HBM 수의 주가 추이 변화인데 이 보시면은 이
PSK 홀딩스가 뭐 엄청나게 올랐죠. 동기간 123% 올라왔습니다. 그렇네요. 한미 반도체가 4월 1일 대비 53% 급등했고요. STI도 동기간 79% 그리고 프로텍도 95% 급등했고 이오테크니스도 24%.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HBM 수혜 관련주들이 일단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제일 오른쪽 보시면 엔비디아 수혜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파랗게 보이는 위에 보시면 올해 연초 이수페타시스가 이후군요, 저거는. 4월 1일부터입니다. 4월 1일을 100으로 놓고요. 예, 4월 1일 100으로 놓고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뭐 여기 4월 1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네. 아, 그렇네요. 예, 올라간 거 보면은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죠? 관련된 종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 AI 관련된 흐름에서 뭔가 이제 수혜를 보고 주가들이 꽤 많이 올라온 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올 시기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 패러다임이 일부 오늘 이제 스토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 급락에 대해서 오늘 설명한 두 가지가 이슈가 있었는데 엄브렐라 리서치 쪽에서도 이걸 이제 언급을 줬는데 좀 약간 발표를 해보면 첫 번째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 외에 다른 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미확인 루머가 오늘 노이즈가 오늘 돌았습니다. 장중에 미확인입니다. 근데 이 이제 한미 반도체는 HBM3E나 그 후에 차세대 HBM까지 사실은 SK 하이닉스와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V용 TC 본더나 MR, MUF용 TC 본더를 사실상 메인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닉스 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그 사진을 띄워주시면 어드밴스드 패키징 본더 쪽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하고 있는 역시 이제 TSMC 쪽에 관련된 패키징 필수 장비로도 이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장비들이 사실은 한미 반도체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 외에 다른 밴더로 이야기될 수 있다고 지금 오늘 노이즈가 생겼던 이슈는 네덜란드 업체인 BESI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덜란드 회사 중에 BES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한미 반도체 외에 밴드로 들어올 수 있다는 미확인 루머가 오늘 장중에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많이 빠졌다인데 문제는 이 네덜란드 회사인 BESI가 파운드리 하이브리드 본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대응 능력 자체가 메모리에 할당한 양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밴더의 가능성이 좀 낮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죠. 또한 이제 SK 하이닉스의 MR, MUF 이 관련된 기술 공정에 최적화된 TC 본더는 한미 반도체가 유일한 것으로 시장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이제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이 많이 빠졌죠. 근데 이게 이제 내일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MR, MUF라는 이 기술이 뭐냐? 이게 영어로 봐서는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이제 그런 기술인데 말씀을 드리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이제 MR, MUF라는 기술은 일종의 패키징에 들어가는 하나의 공정 기술인데 MR, MUF라는 기술이 반도체 칩을 회로에 부착하고 칩을 위로 쌓아서 올릴 때 칩과 칩 사이의 공간을 EMC라는 물질로 채워주고 붙여주는 공정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진의 왼쪽을 보시면 기존의 NCF 방식의 이제 HBM 제조 과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NCF는 칩을 쌓아 올릴 때 칩과 칩 사이에 일종의 필름을 사용해서 쌓는 방식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디램 업체가 NCF 기술을 기존에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전 공정 끝난 뒤에 웨이퍼에 그 뒤에 이제 어떤 NCF를 씌우는 거죠. 필름을. 예, 그걸 갈아내고 그죠? 네네. 갈아내고 그다음에 잘라서 이렇게 TC 본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의 기존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런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해왔는데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근데 하이닉스가 3세대 HBM인 HBM2E부터 MR, MUF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방식이죠. 이제 당초 삼성전자 등의 경쟁 업체들은 MR, MUF 방식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다고 봤다고 해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패키지 개발 조직이 일본 나믹스라는 기업을 통해서 소재를 공급받아서 이걸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사진 보시면 MUF 개발 방식에 대해서 아까 갭필 몰드 방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나믹스라는 회사가 여기에 소재를 공급해가지고 이 소재를 채워서 이걸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유용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방식을 하이닉스가
이 방식 계속 쓰겠다라고 어제도 이제 기술 개발 어떤 컨퍼런스인가 거기서 하이닉스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의도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를 그대로 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 한투증권에서 아마 그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아마 기술 개발 컨퍼런스에서 이 기술 개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하이닉스가 TSV 관련된 부분을 캐파를 늘리겠다고 또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이 공식이 그대로 쓰인 겁니다. MRMUF 관련된 공식이.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NCF 대비 열 전도율이 2배가량 높고 공정 속도 물론 수율 등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산성이 3배 정도 개선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MRMUF 방식을 연구 중으로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따라가려고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굉장히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덜란드 업체인 BESI가 공급하려고 할지라도 하이닉스의 특수화된 후공정 기술 최적화된 장비를 다시 셋업해야 되는데 일단 BESI 같은 경우는 캐파가 TSMC의 COWOS 관련된 대응 문제 때문에 부족하기도 하고 MRMUF 공정 자체 대응이 어렵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다라고 분석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오늘 한미 반도체가 일단 먼저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분석이 이제 적용이 될지 내일 이후에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AMAT의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도입이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가 2026년까지 MRMUF 기술을 계속 발전시킬 계획으로 갖고 있고 공식화했고요. 27년 정도 16단의 HBM으로 넘어가야지 하이브리드 본딩을 쓴다는 점에서 큰 이슈가 아니다. 더욱이 27년 이후로도 어드밴스드 MRMUF 기술 등의 기존의 MRMUF 기술이 계속 발전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차세대 어드밴스드 MRMUF 기술 등의 개발을 같이 하고 있고 장비 업그레이드와 인라인 스케줄링 등도 흐름이 한미 반도체 내에서 추정이 일단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HBM에서는 엔비디아양 A100과 H100 등에 공급되는 HBM3를 양산하는 하이닉스가 가장 앞서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와 메인적으로 TSV나 MRMUF용 TC 본드를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가 여기에서 가장 기술력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다른 업체들이 이제 진입하기가 현재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이 좀 높지 않다라고 오늘 시장에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 거의 이제 별로 이렇게 많이 돌지 않았고 이제 어쨌든 한미 반도체가 꽤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 건가? 이 이야기가 이제 두 가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말씀드렸던 어떤 새로운 어떤 밴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일단 이야기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 반도체 섹터 애널들이 조만간 또 어떤 코멘트를 내겠죠. 한미 반도체 커버리지 하는 뭐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겠죠.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근데 오늘 어쨌든 이렇게 한미 반도체 급락에 대한 이슈는 이렇게 좀 언급은 있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반도체 쪽 또 다른 이슈는 삼성전자와 테슬라 관련해서 계속 얘기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언론에 따르면 오늘 테슬라가 HW5.0 칩의 파운드리 물량을 삼성전자에 맡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해집니다. HW5.0은 테슬라가 역량을 집중해서 개발 중인 차세대 자율주행 반도체입니다. 약 2년 뒤부터 테슬라의 프리미엄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반도체 공정이 없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칩 개발 단계부터 당연히 삼성전자 등의 파운드리 업체를 정하고 협업하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제를 만나서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들 설득한 게 이제 성과가 일단 있을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화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초기 단계 때는 테슬라가 대만 TSMC를 파운드리 독점 단독 파트너로 점을 찍었지만 삼성전자가 4나노 등의 최첨단 공정 수율을 TSMC와 비슷한 수준인 75%대까지 끌어올렸고 최근에 이제 이 파운드리 수주에 나설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머스크 CEO를 만나서 가격이나 서비스 등과 관련해서 거부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이재용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마 삼성과 TSMC를 복수 공급사로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삼성에 100% 위탁하는 것을 갈 것이냐라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것은 좀 맞는 것으로 이제 시야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부 시스템 반도체, 뭐 텔레칩스나 뭐 두산테스나 가온칩스, 고용 등의 일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다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런 쪽이 있고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동맹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평가가 나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현대모비스나 인포뱅크, 텔레칩스, 에이테크 솔루션, 뭐 팅크웨어, 유니캐스트, 캠트로닉스, 모트렉스, i3 시스템, 퓨런티어 등의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앞서서도 AI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뭐 계속 부각되는 건 의료 AI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챗GPT 열풍 이후에 뭐 빠르게 자금들이 흘러가는 것이 의료 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역시 이제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AI 의료가 인공지능 등의 뭐 관련된 분야를 통틀어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상당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고 투심이 쏠리다 보니까 일부 종목은 급등세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 실적을 봤을 때는 이렇게 시가총액이 갈 일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좀 속도가 좀 빠르다는 점에서는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뷰노 같은 경우는 2020년 13억에 불과했던 매출이 올해 15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244억까지 매출이 올라온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도 2020년에 14억이었던 매출이 올해는 345억까지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는 500억대 돌파가 될 것으로 루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가들이 급등을 한 걸로 보이는데 뭐 다소 좀 과하게 올랐다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매출 성장률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아직 이제 의료 AI 시장이 개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요가 본격적으로 생겨나면 매출 성장은 시장의 기대 이상일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 AI 시장 규모가 지난 21년 약 110억 달러, 13조 9천억에서 2030년도에는 1880억 달러, 약 237조 9천억까지 엄청나게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약 규모는 17배 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평균 37% 초고속 성장이 되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매출이 나오는 회사들은 굉장히 기대감이 형성이 크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의료기기 업체들의 개별 이슈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아이센스가 연속 혈당 측정기 9월 출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JLK 같은 경우는 뇌졸중 의료 AI 솔루션 도입 상급 종합병원이 110곳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것을 의료를 이제 도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주가들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JLK, 딥노이드, 뷰노, 아이센스, i3 시스템 등에 관련된 의료기기 테마가 좋았고요. 특히 이제 뷰노 같은 경우는 21일부터 23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23년 말레이시아 영상의학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참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주가들이 괜찮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또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중국에서 나온 이슈인데요. 이 이슈는 이제 위메이크풀이라는 이제 그 플랫폼에서 제가 따온 건데 아이센스 관련된 혈당기 관련된 중국 의료기기 등록 승인이 획득된 이슈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밤 오후 늦게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여기에 아이센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기 중국 의료기기 등록 승인이 획득된 이야기가 오늘 장중에 퍼지면서 주가가 이제 아이센스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첨언을 하자면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이제 코멘트를 잠깐 냈는데 의료기기 사업이 현실적으로 성과가 나오려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한 2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개발이라든지 또 알려지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걸리는데 제품 개발이 한 10년 정도 걸리고 사업화 과정이 10년 정도 이렇게 평상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는 골든 시대로 좀 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약 20년간의 씨앗들이 이제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빛을 보는 시기가 좀 다가온 것이 아니냐. 과거에 한미약품이 이런 라이센스 아웃 하면서 이제 주가들이 막 급등했을 때 이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논리로 이야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임플란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른 미용기기라든지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당뇨 이런 쪽에 관련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해온 관력 있는 회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총 대비 비중도 이제 올라갈 여력이 훨씬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의료기기와 제약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모멘텀을 가지고 이 관련된 주가들이 올라왔는 것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결국은 이제 뭐 한미약품이 기술 이전 관련된 신약 개발 같이 재평가가 되면서 주가들이 올라간 이야기도 있고요.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죠.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표가 나와야 되는데요. 네. 네.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에 이제 오른쪽 위에 거 보시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예, 표시가 돼 있죠. 어떻게 AI나 의료기기 쪽 이쪽이 이제 헬스케어가 올라왔는지 보이는데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빨간색 보시면 한미약품이 기술 이전으로 신약 개발 가치 재평가가 되면서 올라온 부분들이 이제 표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재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임상 3상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모두 실패하면서 주가 빠지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약 가치 관련된 부분이 이제 약화되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의해서 이제 뭐 CDMO 재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은 어떤 변곡점이 있으면서 이게 신약 개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실패한 부분 때문에 주가들이 빠졌던 부분인데요. 의료기기 관련된 시총이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 내 어떻게 비중이냐인데, 이 의료기기 관련해서 글로벌은 시총 대비 3.5% 정도가 의료기기가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에서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가 시총 대비 1.5%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 쪽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임플란트, 그다음에 미용기기, AI, 당뇨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의료기기에 대한 섹터의 시총 비중이 조금 더 너무 낮기 때문에, 글로벌리보다 낮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이슈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의료 부분에 AI를 이렇게 느끼시는 거가 있으세요? 아직은 없죠. 그렇죠. 병원을 가도 음. 물론 뭐 기기가 뭔가를 해주긴 하지만 그게 AI인 건 잘 모르겠고 뭐 결과라지 받는 것도 이게 AI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디지털화 되고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체감하기가 아직은 좀 쉽지는 그쵸. 않은데 지금 만약 그 대학병원 이상 상급 기관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 진찰을 보고 상급 기관에 가야 될 일이 되면 네. 예약을 하게 되면 누군가하고 통화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그 상담하시는 분이 듣고 아 이런 질병이면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예약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모든 아픈 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병을 조금 이제 어떻게 얘기하나요? 좀 과장되게 얘기하시잖아요. 당장 큰일 날 것처럼. 네네. 근데 이 얘기를 단순하게 그 말하는 거로만 듣다 보면은 정확하게 그 맞는 의사 선생님을 배치하는 것이 어렵죠.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단되었었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의견서를 우리가 받아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거에 AI가 투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가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느꼈었던 거고 비상장기 지금도 그거를 하고 있는 이제부터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들었었던 비상장기업 중에 하나는 그 의료 차트를 AI로 작성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그냥 우리가 알아줘요? 그 드라마를 보면 의사 선생님 있고 뒤에 인턴들이 다 따라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진찰을 보면서 어떻고 이제 막 의료 용어를 막 떠들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인턴분들은 이걸 다 받아 적어야 돼요. 그리고 차트를 작성하고 다음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 용어에 맞는 그 언어를 그 학습시켜서 그 차트를 자동으로 쓰게끔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필요한 것이 AI라는 근데 만약에 거죠. AI가 좀 이렇게 듣기 평가가 잘 안 돼가지고 음. 용어를 발음을 좀 그렇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실수를 줄여가는 것들이 네.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문제인 거고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네.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의료 부분에서의 AI가 막 이렇게 지금 좀 테마처럼 붐빈다라고 해가지고 미래의 얘기나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유행은 아닐 그쵸. 거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도 우리가 AI 얘기하면서 센터장님이 나이 이야기 하시면서 맞습니다. 그 어쨌든 서포팅을 해줄 만한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앞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노령화되고 있는 지금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를 보면은 의료진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부족하죠. 네. 앞으로 관련된 분야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하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이나 관련한 분야의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는 뭐 필수적인 상황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 쪽에서의 성장을 보지만 앞으로는 이제 영업이익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그날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도 그리고 장기차 얘기를 좀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는데 네. 테슬라 소식이 또 있죠. 네, 오늘 사실은 2차 전지 쪽이 또다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가지고요. 네네. 사실 시장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유럽 생산 기지인 독일 공장의 규모를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네. 이야기 나왔고요. 베를린 외곽에 그린에 하이드에 있는 기가팩토리 생산 규모를 2배로 늘린다. 이 부지 사용 확장 신청서를 브란덴부르크 주에 이제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공장의 생산 능력 지금의
때 연간 최대 50만 대에서 100만 대로 늘린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배터리 생산량도 50GWh를 추가할 계획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테슬라의 계획이 승인되면 그린의 하이데 공장이 연간 8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폭스바겐의 볼스브루크 공장을 제치고 독일에서 가장 큰 전기차 공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뭔가 양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이 최근에 이제 뭐 쇼크 스퀴즈 상황에 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급등각에 대한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명단에 JP 모건이 올려져 있었는데 전날 같은 경우 보면 약 8만 주 이상을 JP 모건의 순매수로 이제 어제 평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쇼크 스퀴즈 발생 가능성에 좀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JP 모건에다가 공식적인 어떤 부분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럴 만한 어떤 뭐라 그럴까 환경적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JP 모건 등과 관련된 어떤 공매도 관련된 수급들이 이제 좀 현재 뭐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어떤 급등각을 좀 하는 어떤 일부 영향이 미친 거 아니냐 볼 수 있겠고요. 에코프로 BM, 뭐 LNF, 포스코 퓨치엠 등등 뭐 이수 스페셜티스 케미컬, 뭐 파워로직스, LG에너솔루션 등등이 이제 좋았긴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오늘 큰 게 어떤 게 나왔냐면 에코프로 BM과 LNF의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 소식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분께서 어떤 근거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코프로 BM과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고 뭐 증권사 관련된 어떤 뭐 계약을 맺었다는 듯한 뉴스를 일단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풍과 관련해서 에코프로 BM은 별말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LNF는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공시를 띄워서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에 관련된 해명 공시로 당사는 상기 보도와 같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일단 공시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특별하게 제가 못 보고 나왔는데 뒤에 공시가 나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LNF는 일단 공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에코프로 BM과 LNF가 14일 기준입니다. 코스닥 공매도 잔액 상위 각각 에코프로 BM이 1위 그리고 LNF가 3위 기준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잔액은 1조 4,593억, 전체 시가총액의 5.4% 수준이고요. LNF의 공매도 잔액은 시총의 5.39%에 해당하는 4,370억 수준입니다. LNF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올해 초 51억 정도 수준에서 최근에 1,000억대로 20배 정도 공매도가 증가했고요. 잔액도 4,00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온 것들이 이제 오늘 일부 이제 그 스마트한 주식 투자나 이런 플랫폼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좀 언급이 돌았는데 이 LNF 코스피 이전 시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분석을 하면서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현재 LNF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종목으로 대차 공매도 가능한데 이 코스피 이전을 위해서 코스닥 거래가 중지되는 마지막 거래일까지 추가 공매도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존의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들은 차주가 특별히 상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코스닥에서 거래 정지되고 일정 기간 후에 코스피의 재상장 이후에도 사실 대차 상환, 쇼커버 없이 숏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청산 관련된 부분들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코스피의 재상장 이후에도 LNF가 코스피 200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추가 공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편입 때까지는 추가 공매도가 불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기존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는 좀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은 매년 6월과 12월 만기일 두 차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기적으로 이걸 피해서 예를 들어서 뭐 1월에 만약에 코스피를 이전했다 그러면 6월까지는 추가 공매도를 못 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만약에 LNF가 주가 급등해 버리면 공매도를 못 치고 급등해 버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박살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포지션 갖고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LNF가 일정을 잘 조율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면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에도 6개월 정도의 맥스 6개월 정도의 코스피 200 편입을 자연스럽게 지연시키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투자들은 물리적인 쇼커버 문제는 당분간 없을 수 있겠지만은 주가가 업사이드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쇼커버를 자진해서 미리 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
보다는 뭐 약간의 스토리적인 스토리를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와, 만약 이 스토리를 가지고 가정에서 누군가 투자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큰 손일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도 그 시총이 그렇게 뭐 하루에 15% 20%씩 올라가는 거 보면 수급이 들어오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워낙 원래 전공이 마켓 애널리스트니까 이 상황을 이제 분석하려고 그러면 소시 퀴즈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네.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좀 궁금하네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소시 퀴즈가 일어날 때 이제 그 전 단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숏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일반적인 해석인 네. 부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감마 스퀴즈라는 스킬이 감마 있습니다. 스퀴즈. 네. 이거는 이제 흔히 주식 옵션을 활용하게 되는 투자 전략인데요. 네. 내가 숏 포지션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제 그 뭔가 그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청산에 대한 위험도 느끼게 되고. 해지를 해놓는 거군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 콜옵션을 지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세하면서 언젠가는 이제 그 상황이 끝날 테니까. 네네. 근데 사실 오늘 에코프로베임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것들 그 발견은 주식 옵션과는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아까 저도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ELW 부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ELW 부분에서 콜 워런트 같은 경우 오늘 네. 하루에 에코프로베임이 75%가 올랐더라고요. 오늘 하루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네. 이런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봤죠. 와, 거기까지 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찾아보실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시장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요. 네네. 여러 SNS상에 이제 에코프로 쪽에도 IR 담당자에게 전화를 많이 했나 봐요.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근데 어떻게 이제 되는 거냐? 이야기 도는 이야기들은 우리 바빠 죽겠는데 내부적으로 뭐 가야 된다는 의견은 내부적으로는 있지만 지금 자회사 상장권도 있고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지금 바쁜데 에코프로 BM 자체를 코스닥 이전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를 뭐 IR한테 들었다. 네. 오늘 뭐 확인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또 돌았거든요. 이 뉴스 나온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결정된 게 없다라고 이제 그쵸. IR이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어디서 근거가 나왔냐라고 IR 담당자 또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하더라라고 또 SNS에서 굉장히 아. 많이 돌았어요. 지금 보면 이제 네. LNF는 뭐 검토는 하고 있다라는 거고 에코프로 BM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제 무자를 자른 거죠. 네, 뭐 그런 식의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뭐 근데 뭐 실제 하고 있으면서도 뭐 확정이 안 됐으니까 또 IR 입장에서는 또 확정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고 뭐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발표 나기 전까지는. 네. 근데 이제 어떤 근거로 오늘 그런 기사가 그 기자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장중에. 이게 네. 맞다 안 맞다. 근데 사실 보면 LF 같은 경우도 지금 공시를 공식적으로 내면서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도 아니고 1개월 내에 재공시한다고?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말 긍정적 편향으로 또 해석을 한 분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결정된 사항이 되거나 아니면 뭐 네. 6개월 내에 재공시하겠다 이렇게 좀 길게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한다 하니까 이거 뭔가 임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아주 긍정적 편향에 또 해석을 하는 분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에코프로 그룹주도 어쨌든 IR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뭐 말은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뭐 논의가 있었던 건 있는데 네. 뭐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바쁘다. 자회사 상장권도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에코프로 BM 자체를 지금 이전 상장하는 것은 확정되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데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는 없죠. 이 시나리오대로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LNF의 집중 투자가 또 수급적으로 좀 쏠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워낙 좋은데 LNF가 워낙 못 갔잖아요. 네. 근데 디스카운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테슬라에 너무 올인돼 있는 매출 구조라든지 몇 가지 뭐 수십 개라 잘 안 됐다든지 몇 가지 못 올라가는 이슈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LNF가 좀 상대적으로 급등을 많이 했어요. 못 가다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독일에 추가 증설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NF가 테슬라 쪽 향해 어떤 매출이 좀 올인돼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추가 증설을 하다 보니까 LNF 입장에서는 사실은 물량을 더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환경적으로는 테슬라 쪽에 물량을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추가적으로 50만 대 가량 증설을 선언한 것이 LNF 입장에서는 호재죠. 기존에 잘하고 있는 밴더이기 때문에 그 물량의 많은 부분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LNF에 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이전 상장권은 사실 저도 모르고 공식적으로 발표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이제 대부분 긍정적 편향의 해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주가들이 그렇게 반응을 또 했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센터장님이 오늘 이제 뭐 EAW 주가 그 수익률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그쪽에 관심을 갖는 파생 쪽에 관심 갖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여러분 좀 투자하실 때는 꼭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이어서는 소비 관련주들이 오늘 중국 쪽에서 안 좋은 얘기 때문에 좀 하락했죠. 네, 뭐 중국 정부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표들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었죠. 네. 그래서 내수 이제 소비 확대와 취업 촉진, 소득 확대 정책을 사실 전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상품 소비 안정화와 자동차, 전자제품 소비 촉진, 농촌 소비 확대와 소비 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번에 정책에 대해서 현재 어떤 경기에 대한 추세를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 하는데요. 시장이 기대했던 현금 지급 등의 직접적인 지원 방안도 없었고,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매우 경미한 단계로 분석했기 때문에 부동산과 인프라 대상의 정책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구체적인 게 뭔가 없었다라는 좀 실망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진작책 관련된 회의론이 상당히 부각이 됐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중국 경제 최대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동산 산업의 침체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최근에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것이 이겁니다. 대형 개발업체인 대한민국 완다그룹. 그 디폴트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있는데 아마 완다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다른 완다 상업관리집단이 23일이 만기인 채권 4억 달러 약 5,048억 정도가 최소 2억 달러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으로 갈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소비주들은 역시 이제 화장품 등을 포함해서 뭐 게임주라든지 그다음에 여행주라든지 LCC 관련주라든지 면세점, 카지노 각각의 이야기들이 각자 돌면서 이제 좀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가들이 빠졌는데요. 다만 이제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증권에서 주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장중 코멘트를 냈는데 업황은 견조하다.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요소는 아니고 오늘 많이 빠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한 외국인이 증가해서 이제 호조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비중국 수출 확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업종 주가 변동성이 센티나 일부 수급 등의 변동성으로 판단한다. 오늘 빠지는 것은 펀더멘탈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사,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 건강을 빼고 2분기 뭐 중소형 브랜드사는 그리고 ODM사들은 특히나 이제 대다수 실적이 2분기 견조할 것이고 하반기 전망 또한 우호적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본다면서 중소형사 그리고 ODM사 중심으로 좀 견조하게 접근하자라는 코멘트를 장중에 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제약바이오주들도 요즘에 좀 네. 괜찮아요. 네, 오늘 언론을 통해서 2030년까지 바이오 경제 생산 규모 100조 원, 수출 규모 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바이오 경제 2.0 실현을 위한 4+1 뭐 추진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련된 뭐 정책이 발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된 부분에서 2030년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제조국 도약 등등을 포함한 5개 항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최근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그리고 GC 녹십자, 종근당, 대웅제약 그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등과 포함된 전통 제약사 부분에서 2분기에 굉장히 견조한 매출이나 수익이 나올 것으로 계속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2분기 이후에 상당히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의 매출 성장 그리고 R&D 파이프라인의 성과 가시화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각각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전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 제4호에 따르면 세계 AI 신약 개발 시장이 매해 평균 45.7%나 급성장하면서 오늘 27년에 40억 350만 달러 약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의 AI 신약 개발 관련된 가속화가 의견이 개진되면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일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노을이라는 회사는 세계 AI 신약 개발 시장 급성장 전망 속에 AI 결과 판독 등을 전 과정 자동화한 세계 유일의 탈중앙화 진단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노을이라는 회사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뭐 한미약품 그룹주라든지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을 포함한 전통 산업의 회사들이 그리고 유한양행 등을 포함한 회사들도 실적이 굉장히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급적 이슈 때문에 주가가 꽤 빠졌습니다. 뭐 다른 거 살려고 그쪽을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꽤 빠졌기 때문에 아마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데일리 힌트를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